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연 7%의 고금리 적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적금을 들려고 새벽 4시부터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단상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자연인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온라인 게시글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여전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이 장제원 의원은 영원한 형 동생 사이라며 최근 불거진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프레스룸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강한 볕과 함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다 못해 정말 뜨거운데요.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어제 세찬비를 쏟아냈던 장대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그친 상태고요. 내일까지 제주에 10에서 60mm의 비를 더 쏟겠습니다. 어제는 폭우로 오늘은 폭염이 기승입니다. 어제까지 비교적 선선했던 날씨는 현재 30도 안팎을 넘나들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과 영남, 전남과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산은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폭염특보도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7도가량을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내일은 더 많은 내륙 지역에서 최대 40mm의 소낙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흐린 하늘 가운데 소나기 구름이 지나는 날이 잦겠고요. 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찜통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요즘 갑작스런 소낙비 또는 장대비에 우산과 또 양말, 수건의 판매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산은 필수로 꼭 챙겨주시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너, 저희 프레스룸이 간다입니다. 근데 프레스룸이 간다. 이번엔 기자가 안 가고 저희 스튜디오가 갔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 저희 중계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저랑 이 현장에 있는 이 저희가 모신 분이랑 지금 실시간으로 좀 대담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모신 분 바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약간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태경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 서해 피격 공무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고요. 지금은 탈북 어민들 북송 문제도 지금 계속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바쁘신 가운데 만나 뵙게 돼서 안녕하세요. 참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사진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창 그게 몇 년 전에 강제 북송될 당시에도 이거 강제 북송 아니냐라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강제 북송 정황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정보위도 아니고 이게 또 민간인이기 때문에 외통이 또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깊이 있게 이 사건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정부 발표가 귀순 의사가 이제 별로 없다.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래서 설마 그럴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북한 들어가면 고문 받고 총살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북한에 일부러 죽으러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의혹을 가지고 저는 뭐 여태까지 왔죠. 네. 그러면 지금 북송된 어민들은 북한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정부로부터 들은 건 없고요. 네. 이제 탈북자들 사이에서 이제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좀 있어요. 그 2달이 지나지 않아 처형됐대요. 그리고 그건 전제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 탈북자 사이 전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처형됐는데 참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끔찍하게 이제 죽은 거고 한 50일 동안 고문을 받았고 좀 구체적이에요. 진술이 황해북도 사리원시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죄목이 한국으로 이제 탈북한 거 그게 제목이고 사람 많이 죽였다는 건 제목에 들어있지 않다. 북한 안에서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직후에 좀 있었어요. 네. 탈북자들 사이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자기 친척들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귀순 의사를 밝히긴 밝혔습니다만 이게 도주 목적의 의사 표시다라는 이 판단을 그 당시에 내렸다고 지금 밝혔죠. 근데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2가지 포인트인데 원래 탈북자들이 도주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도망 나온 사람을 탈북자라 그래요. 그래서 도주 의사 목적이라는 거는 탈북자가 맞다는 오히려 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 지금 시작하기 얼마 전에 내가 경찰 보고를 받았는데 네. 경찰에서도 그 합심이라 그래요. 합동심사. 국정원, 경찰, 해경, 군 같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그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 네. 그 결론이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걸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하고 그래서 경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순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은 최소 2주 조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1주는 대면 조사, 사람들 직접 물어보고 심사하는 거고 1주는 또 현장 조사를 간대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배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체증 같은 걸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피가 나무기 때문에 다 스며들어 있어서 그 전문 용어로 루미놀 반응이라고 그래요. 루미놀 반응. 네. 그걸 하면은 피의 성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으로 바로 돌려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귀순 의사를 확실히 밝힌 사람은 현장 조사까지 쭉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일부러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는 걸 속였다는 거죠. 네. 대통령도 속이고 민주당도 속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다 속은 건데 요즘 방송 나와서 계속 큰 소리 치는 게 아무튼 속았으면은 어쨌든 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속은 것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 귀순 의사가 확실했는데 국정원이 뭐 청와대를 속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서훈 전 국정원장이었었는데, 근데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이 맞아요. 외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사건이 범죄라고 뭐 밝혀진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최종 이 잘못의 책임은 국정원장인 서훈 전 원장한테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서훈 원장한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 안보실장이 정용 안보실장인데 안보실장은 국회 나와서 귀순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용 실장한테 귀순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정용 실장이 그렇게 거짓말할 저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이제 보고받은 대로 국정원이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보고받은 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서훈 원장은 지금 감옥 갈 각오하고 한국 들어와야 돼요.
한국 안 들어온다는 거는 감옥 가기 겁나가지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분 네. 여권도 빨리 무효화하고 지금 왜냐하면 계속 숨어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 다 꺼져 있거든요. 그 도주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전화 꺼져 있다는 건. 요즘 자기 전화 꺼놓는 사람 도주 도망가는 사람 말고 누가 있나요? 그래서 그 인터폴 수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북송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보다 앞서 지금 TF 팀장을 맡고 계신 거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TF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한 언론 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국정원이 만든 청와대용 보고서가 적어도 6일치는 삭제가 된 걸로 보인다. 이 적어도 6일치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근거가 있는 얘기, 무슨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근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실종 사건이 21일 날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1일부터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27일, 그러니까 21일부터 한 26일까지는 이 관련 자료가 없다, 국정원에. 제가 어쨌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일치는 없는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아까 그거 답변 안 드렸는데 네. 그 흉악범들 중에서 민주당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뭐 어떤 중범죄, 살인, 뭐 테러 이런 관련된 것으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있어요. 보내려면 일관되게 다 보내야지 왜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다 고문받고 총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으로는 보내면 안 돼요. 그게 고문 방지 협약인데 인권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재검토된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래서 아무튼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나라가 돼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정부는 승계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최종 결과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네. 근데 아까 이 북송 지난 정부 사건에 대신해서. 대해서는 가장 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가장 큰 잘못을 한 주체가 또 누구라고 서훈이에요, 그것도 서훈. 서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역시 국정원이 그 잘못 서해 보고를 공무원 했다라고 사건 때는 보시는. 서훈 아니 이 서해 공무원 사건 할 때 서훈 그분이 안보실장을 했어요. 네네. 아, 네네. 그 동해서는 북송할 때는 국정원장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는 안보실장으로서 이 조작을 주도했고, 동해선언은 자기가 국정원장일 때 조작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두 사건의 주도자가 같아요. 한 사람이에요. 서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보실장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럼 문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실장이 잘못 보고를 해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사건이 조금 다른데 그 동해선언 북송은 아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속은 것도 사실 잘못이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느냐 안 되느냐기 때문에 꼼꼼히 물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추측이고,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이제 지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책임이 있죠. 근데 두 사건에서 대통령 책임 정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두 사건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은 했지만 어쨌거나 키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서훈 전 원장이 좀 국내에 들어와서 좀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야지 좀 뭔가 뭐 실체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민생 행보 나선 윤석열 대통령, 좋아요 15만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첫 아이템에선 이 전현직 대통령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이 피해가 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좀 전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를 좀 50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좀 확대하는 그런 발표였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으로 올해 이제 63살입니다. 이 접종자에 해당이 되는데 어제 발표 당일에 이 서울 중구보건소를 직접 찾아서 네.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 국민 여러분의 백신 접종 많은 동참을 바란다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경제, 어제는 코로나 이렇게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민생경제,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뭐 주재를 하고요. 지금 뭐 백신도 솔선수범해서 뭐 먼저 맞고 지금 굉장히 좀 열심히 좀 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율 하락세를 제가 사실 계속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이 지지율 하락세에 윤 대통령 국민만 보고 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정 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지지율이 30% 이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난주보다 무려 10%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긍정 평가가 32%에 그쳤고 이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63%에 달했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이 되는 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네.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서 50.7%가 나왔고 네.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47%에 그쳤습니다. 이 아무래도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부정 평가가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뭐 여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좀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TK 지역에서의 이 데드크로스는 더더욱 지금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하락이 도어 스태핑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도어 스태핑이 재개됐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재개된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은 도어 스탬핑 이 당분간 중단이 맞습니다. 이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에 네네. 이 원거리 도어 스탬핑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높았었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실 일단은 이 원거리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에 저렇게 기자들이 많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여 있으니까 인사를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답을 한두 개 정도만 진행을 한 것이라면서 네. 이게 공식적으로 도어 스태핑 재개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정이 완전히 좀 진정이 된 뒤에 네.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아까 잠깐 TK 지지율을 좀 봤습니다. 그 TK 지지율 하락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 진심이 전달이 되면 이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의 진심 언제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 2%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TK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도 무려 뭐 일주일 사이에 한 10%포인트씩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급전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간 불이 켜졌다. 국정 운영을 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오로지 믿을 건 여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30% 아래로 내려가면 집권 초기에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 직전에 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원인이 나와 있어요. 원인을 보면 해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 측근 지인 그리고 검사 위주의 인사했다라는 그다음에 부실 검증에 따른 장관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였는데 이미 대부분 이제 인사는 점수를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대부분 인사는 대부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거진 문제는 뭐 대통령실에 예를 들면 숨어있는 친위 채용이라든가 비선 논란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도록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지적을 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도대체 경제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있다. 오늘 지금 비상경제회의도 뭐 주재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곳에 대통령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맨날 경제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체감이 문제가 안 있는 된다는 거죠. 말씀이군요. 네, 맨날 그 적폐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불거진 의혹, 예를 들면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 뭐 논란이라든가 월북 판단을 뒤바꾸는 논란이라든가 또는 뭐 탈북어인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에 이제 국정원이나 검찰을 동의해서 전 정권의 적폐몰이에 나서고 있는데 물론 의혹이 제기되고 필요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하지만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되고 적폐몰이를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게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주파수 안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신뢰를 잃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30% 아래로 떨어지면 국민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통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면 초기에 100일 안에 뭔가를 해놓는 게 중요한데 초기부터 레임덕에 빠지면 도대체 앞으로 5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인식 태도 지금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식 태도가 이 국민의 눈높이와 같이 국민한테 주파수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좀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15 사면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8.15 특사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취임 후에 처음 행사하는 사면권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경제인 사면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분위기 조성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한덕수 총리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저는 뭐 물론 이거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통치권적 차원의 뭐 권한이라는 거는 저는 잘 알면서도 뭐 어느 정도의 좀 처벌 내지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8.15 사면 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보면은요. 네. 경제인 말고도 정치인도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경제, 정치인 막론해서 지금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이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공개적인 사면 요청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 대거 사면을 하고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면을 해서 네. 대대적인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네. 지난달 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통 이제 집권 1년차 8.15 사면 때는 대대적인 사면을 많이 했었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사면에 대한 거론이 계속되면서 네. 이번에 다가올 이 8.15 사면이 좀 대대적인 사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 지지율 하락세에 8.15 대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좀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대사면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 이미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사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제 국민들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는 소는 누가 키우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8.15 대사면 얘기를 할 땐가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물가 문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이기도 하니까 국민들의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오로지 권력기관 장악 문제, 검사들 인선 문제 이런 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앞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도어 스태핑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오만과 독선 뭐 이런 모습들, 전 정부 탓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누적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 이런 의문이 뒤따르는 8.15 대사면을 한다? 저는 환영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 정치권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계에서도 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요. 경제인 가운데, 재벌 총수 가운데 사면 받았던 총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3번씩 사면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썩 호의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호의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사면을 하면서 물론 국민 대사면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사면 조치를 취하는 걸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만큼의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면하느니 차라리 조금 참았다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조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사면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잖아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뭐 밖에 나와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하더라도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망은 대사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뭐 경제, 코로나, 거기에 지금 지지율 하락세까지 굉장히 좀 골치가 좀 아플 것 같다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상황에서 5년 동안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죠.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소식이 요즘 좀 들려오고 있어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어제도 SNS에 근황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양산사저 인근의 영축산에서 산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체크무늬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양팔에 쿨토시라고 하죠. 네. 여기 등산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퇴임 이후로 계속 보이고 있는 백발에 덥수룩해진 수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글을 올린 지 반나절 만에 해당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이 14만, 지금은 15만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 전 대통령 이 게시물 이후에 반려견 토리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여름맞이 이발을 했다라면서 토리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퇴임 이후에도 일상 사진을 공유하면서 지지자들과의 근황을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유 있어 보이는 문 전 대통령이 누굴 고소를 했어요? 네, 한 보수 성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사저 인근의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던 유튜버였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사저 앞 시위 현장을 생중계를 하면서 카메라 화면 줌으로 당겨볼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서재나 텃밭 등 내부까지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방송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평산마을 주민들도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타켓이 되니까 그냥 저보고 사진을 뭐 촬영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화됐던 거예요. 계속. 그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고 올리고 욕하고 막 이런다는 겁니까? 네네. 가끔씩 이제 뭐 피켓에다가 전라도 빨갱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저씨 한 명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한 번씩 이제 할머니들이 놀고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저 빨갱이 새끼들은 돈 먹어가지고 그 고스톱 치고 앉아가 있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느냐? 법에 대해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마을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에 다 지금 이 개정안이 나와 있죠. 발의가 된 상태인 건데 빨리 좀 원구성이 돼서 이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볼까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은 이 친윤 분화 조짐, 권성동, 장제원과 영원한 형 동생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에 윤핵관들, 그러니까 윤핵관의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교통 정리를 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이 장제원 의원관의 갈등 불화설도 현재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내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이런 갈등설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 형 동생은 영원한 형 동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물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장제원 의원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내일 정신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 집중을 해야지 무슨 개인 간에 무슨 뭐 갈등이 있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장제원 의원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 장제원 의원이 이전에 꺼낸 말입니다. 장 의원이 민들레 모임을 주도했을 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날리면서 불화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 의원이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갈등설을 수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장제원 의원과 불화는 전혀 없다. 사이가 좋고 갈등설은 언론이 만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갈등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대행이랑 함께 있을 법한 이런 자리에 자꾸 연이어 불참을 하면서 혹시 불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장 의원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없는 우리 이수아 기자가 직접 장제원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저는 오늘 장제원 의원의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장 의원이 거의 나흘째 잠행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혹시나 장 의원을 만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MBN의 이수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혹시 네, 지금까지 장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장 의원이 더 이상의 촬영은 거부했던 만큼 카메라를 끈 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해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고요. 대화 내용을 복기해보면 왜 나흘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본인은 의원회관에 출근도 하고 있고 또 지역 일정을 뛰고 있는데 왜 잠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기사가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모임에 불참한 이유도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 대화 그런 것들을 모두 공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불화설에 대한 생각도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고 또 자택을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어떤 일정에 가는지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장 의원이 자택을 떠난 만큼 저도 현장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의원 자택 앞에서 프레스룸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이수아 기자가 직접 이 장 의원을 만나러 찾아갔는데 어쨌거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 직무대행과의 이 불화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이 질문에 따로 답을 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유호정 기자
이 장제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약 1시간 전에 올린 글인데요.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서 입장을 밝힌다라면서 네. 올린 글이었습니다. 본인은 권성동 대표와의 갈등, 불화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네. 뭐가 갈등이고 불화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권 투쟁, 권력 충돌이란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사심이 없다.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권성동 직무대행도 그렇고요.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뿌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이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라고 했어요. 은영미 위원님.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어떤 의미인 걸까요? 뭐 이후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6개월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경찰 수사 결과가 변수가 되는데 그 이유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기소라도 된다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조기 전대라든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갈등설이 최근에 이제 권성동 브라더라고 하는 장제원 두 의원 간의 네. 균열 조짐이 보이는 거는 두 사람의 당내 역할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내 역할은 뭐가 다르냐. 장 의원이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권성동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예요. 직책이 있죠. 예, 그래서 당에서 잡음이 나오는 거를 허용하면 자신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 모임, 윤핵관이 아니라 친윤 그룹들의 민들레 모임이 결성될 뻔했을 때에도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내가 막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았잖아요. 결국 네. 제동을 걸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장제원 의원은 서운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하여튼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무엇보다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내년 6월쯤에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정례 전당대회를 네. 해야지 본인이 당권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원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빨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종식시키고 빨리 아예 조기 전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한번 뭐 브라더는 영원한 브라더다 하면서 네. 서로 이제 갈등설이 외부에 비춰지는 거는 서로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두문불출하고 자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본인이 어떤 자리에 나가서 그렇다고 찬성하지 않는데 찬성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인데 그렇다고 찬성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갈등설을 일단은 겉으로는 잠재우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내일 이제 뭐 오찬 두 사람이 오찬도 네.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어쨌거나 느껴지는 게 뭐 갈등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다 갈등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갈등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만은 굉장히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담스럽죠. 대통령 최측근들이 집권 초기에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을 비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근데 갈등설이 아니라 갈등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장제원 의원이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맥락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권성동 직무대행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난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권성동 직무대행을 만났잖아요. 네. 만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그마한 일에 삐껴서 사발 깨지는 소리를 하겠는가.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어떤 의미의 발언으로 들리세요? 서로 간에 생각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8일 윤리위에서 새벽에 이준석 대표 중징계를 했잖아요. 징계하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당 기조국에서 유권 해석을 해보니까 당헌당 6개월 해석하니까 직무대행밖에 없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했죠. 먼저 속도를 내서 결론까지 내버렸어요. 먼저 선수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갔는데 왜 만나러 갔겠어요? 아니 조기 전대도 할 수 있고 비대위 체제 장제원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들어보러 저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대통령한테 직접 내가 보고하고 의견 구해볼게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 빠졌어요. 그 자리에도. 네.
근데 윤한홍 의원 뭐 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도 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도 얘기하지만 권성동 직무대행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당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유권 해석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의견 모아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당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다음 날 월요일 날 선수별 모임하고 의원총회 때 나 대통령까지 만나서 얘기 다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상황 정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간에 가는 길도 다르고요. 정치적 행보도 다를 텐데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장재원 의원이 졸지에 이상한 처지가 돼버렸고 소외된 차원의 문제들이 이렇게 갈등설로 계속 불거져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 지금 말씀처럼 이게 갈등설이 아니다, 정말 갈등이다라고 본다면 내일 두 사람 점심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 내일 점심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죠, 지금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이 직무대행한테 지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실린 권 대행이 윤 대통령 사진을 우리 당에 걸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중진 의원들이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사진 거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김태호 의원도 SNS에 사진 거는 게 급선무가 아니다. 라면서 경제위기 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6개월이라면 상당히 꽤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긴 기간 동안에 그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그 집권 여당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겠나는 분위기들도 많이 있다. 최고위원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서 네. 전당대회 체제로 가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것이 좋겠다. 직무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이 6개월 한시적인 미봉책이거든요. 네. 상황이 그 사이에 변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젠가 한 번은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은 딱 전당대회 치러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의총의 추인까지 다 받았는데 다시 또 이 조기전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이게 이른바 뭐 반 권성동파가 생기는 걸까요? 뭐 반 권성동파라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얼마 전에 그 마이크가 꺼진 상태,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상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전달된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일단 직무대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지만 이게 6개월까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경찰 수사가 이번 달, 다음 달 한 두어 달 지속이 되면 한 석 달 안에는 뭐 혐의가 있어서 기소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든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까지 제가 생각해도 6개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오히려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왜냐하면 좀 또 보기에 따라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권성동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체제라고 생각도 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 권성동파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 개진은 뭐 건강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마이웨이 박지원 만류에도 당권 도전 강행입니다. 민주당 소식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민주당 비대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 전당대회 출마 불허한다는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지금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따로 만나서 설득을 했음에도 굽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 출마 문제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상호, 박지원 두 사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님이랑 이야기 잘 나눴고요. 일단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도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그 6개월 기준에 있어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제 제 논의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셨고요.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이제 할 예정이고 그에 있어서 추후에 결정할 것은 당내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 단체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쨌든 선거에 이길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6개월 당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서 계속 출마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 당직, 그러니까 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그래도 좀 당을 좀 알고, 그렇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당비를 낸 권리당원 자격이 있을 때 당 대표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고요. 박지원 위원장님을 굳이 본인이 나오시겠다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이번에 모셔서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를 시키면 소위 말하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다 해석을 한 것이죠. 네, 두 사람 이야기 정리를 해보면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출마가 안 되는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우상호 위원장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우상호 위원장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 이야기가 서로 그냥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이 오해라고 해야 할까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갈등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당의 판단은 자격 조건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민심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네. 민심의 판단도 민주당 이 당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불허한 민주당의 결정 잘했냐 못했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잘했다가 49.2%로 나왔고요. 네. 잘못했다가 36.3%.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를 막은 민주당의 결정이 잘 됐다는 이 국민의 평가가 더 높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민심 때문인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어떤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대로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청년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좀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게 더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비대위원장까지 할 정도의 인물이 받아들이고 절제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덕목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의 결과를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지금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나는 출마하겠다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서류 탈락이 될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 앞으로 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박 전 위원장의 독특한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박 전 위원장 스타일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에서는 당무에서조차도 승인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출마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데 네. 그걸 출마하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 좀 뭐라 그럴까요? 꼭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엎어야지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스타일도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 좀 독성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다른 의원들도 연락 많이 취하고 설득도 하고 싶어 했고 대화도 하고 싶어 했고 박 전 위원장과 뭔가를 좀 도모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그래요. 완전히 연락 단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못이 좀 문제가 있거나 문이 삐걱거리면 망치 들고 와가지고 막 또 두드려서 못 박아도 되고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데 네.
해머 들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용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박 전 위원장한테 고언을 하나 하자면 네. 지금 박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한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좋았거든요. 이게 왜 나빠지고 있는지 한번 본인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면 더 나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 지금 정치하고 싶어하는 많은 2030 세대나 젊은 층들이 박 전 위원장 보고 있다는 생각, 그 책임감을 좀 무겁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박 전 위원장의 당의 문제라고 자꾸 비판하기만 보다는 뭘 내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본인이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고언도 같이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의원이랑 이 당 대표 후보로 같이 좀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 출마 결심은 굳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약간 언제 얘기를 할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침묵해왔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마음 정리가 끝났고 네. 조속히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생이 어렵고 국민의 고통이 크다. 우리 정치와 민주당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면서 이 당권 도전 공식화의 이유를 설명한 상황이고요. 이 출마를 둘러싼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원래 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후보 등록 첫날인 17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요일이네요. 선언문에는 정치개혁 또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항마로 사실 97그룹이 떠올랐었는데 97그룹은 좀 조용해요. 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이 97그룹 당권 주자들은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이 윤 정부에 빌미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국민들의 민생만 신경 쓰고 사법 리스크로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박용진 의원도 당 안팎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두고 방탄용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허상의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친명계 중심으로 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97그룹에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97그룹 내에서 컷오프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민주당 전대에서 좀 이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권이라는 말이 붙으면 책임감이 그만큼 더해지기 마련이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 지도체제 확립 이후에 당내 안정이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탑 기사 이 친윤 분화, 권성동 장제원과 영원한 형 동생을 오늘의 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